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 공영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 그리고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노벨 생리학상 공동 수상자 제럴드 에델만과 로드니 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공해 주신 자료 1972 제럴드 M. 에델만, 로드니 R. 포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항체 구조 연구가 어떻게 생명과학과 또 우리의 자기 이해에 혁명을 가져왔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체 구조 발견이 던진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나와? 내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항체였죠. 그렇죠. 항체는 우리 면역계의 최전선 방어 요원 같은 건데요. 1972년 노벨상의 주인공인 에델만과 포터, 이 두 분이 이 항체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다. 이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분자 기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항체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침입자를 닦아 인식하면서도, 그러니까 가변성이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하는지 이 불변성, 그 구조적 비밀을 푼 거죠. 이건 마치 수많은 다른 열쇠 구멍에 맞는 마스터키의 원리처럼 우리 몸의 자기인식 시스템이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와, 분자 수준에서 나를 정의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럼 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과학 지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둘째, 에델만과 포터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분 배경이 꽤 달랐다고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에델만은 1929년 뉴욕에서 태어나서 아주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에 재능을 보일 만큼 예술적 감수성도 풍부했지만 결국 과학, 특히 그 생명의 신비에 더 끌렸던 거죠. 아마 창의적이고 좀 대담한 사고방식이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뉴욕이요? 경쟁적 환경. 네. 반면에 포터는 어떤 환경이었나요? 포터는 1917년 영국 시골에 좀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화학 실험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성향을 키웠죠. 환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그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배경이 나중에 항체 연구에서 에델만의 어떤 창의적인 가설 설정, 그리고 포터의 정밀한 실험 설계로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셋째. 의학에서 면역학으로의 학문적 전환입니다. 두 분 다 처음부터 면역학자는 아니었다고요. 이게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에델만은 원래 의학을 공부했어요. MD였죠. 그런데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 특히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 더 깊은 궁금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로 방향을 튼 거죠. 아, 임상에서 기초로. 그럼 포터는 화학에서 시작했고요. 네, 포터는 화학자로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 반응의 핵심인 항체라는 단백질에 주목하게 된 거죠. 마침 그때가 1950년대와 60년대였는데 DNA 구조가 밝혀지는 등 분자 생물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이전까지는 면역 반응을 그냥 뭔가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만 봤다면 이때부터는 어떤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가 이걸 분자 수준에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에델만과 포터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면역학이라는 그 당시에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곳에 뛰어든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넷째. 실험실의 문을 열다. 초기 연구와 첫 성취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본격적인 항체 연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에델만은 록펠러 대학에 있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던 단백질 분석 기법들, 예를 들면 단백질을 크기나 전하에 따라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나 전기영동 같은 방법들을 썼어요. 이걸로 항체 분자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백질 사슬,
그러니까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항체의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렸다고 할까요? 아, 설계도요. 그럼 포톤은 또 다른 접근을 했다고요? 네, 포톤은 정말 독창적인 생각을 했어요. 파파에서 나오는 파파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항체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항체가 크게 두 종류의 조각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항원, 그러니까 침입자에 직접 달라붙는 부분. 이걸 FAB라고 부르는데 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면역 시스템의 다른 세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부분. FC, 몸통 부분이죠. 마치 열쇠를 그 이빨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으로 딱 분리해서 각각의 기능을 알아낸 것과 비슷합니다. 와, 정말 절묘하네요. 그러니까 에델만은 항체의 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사슬 구조를 밝히고 포톤은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능 단위를 밝혀낸 거군요. 진짜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딱 맞춰서 전체 그림을 완성한 느낌인데요. 자, 그럼 다섯째, 실패에서 질문으로. 난관과 새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항체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구조도 복잡하니까요. 물론입니다. 네. 초기 연구는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거나 이게 또 재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죠. 왜냐하면 항체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서 일관된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보통 그러면 좀 좌절하기 쉬운데 이 두 과학자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실패 앞에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좌절하는 대신에 항체는 왜 이렇게 다양할까? 이렇게 다양한 항체들에도 뭔가 공통적인 구조적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패 데이터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항체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찾아낸 거죠. 이 과정에서 항체를 단순히 분석해야 할 어떤 화학물질이 아니라 풀어야 할 구조적 수수께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이런 난관과 질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Y자 모양의 항체 구조라는 위대한 발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결정적 발견, 항체의 화학적 구조 해명. 자, 에델만과 포터,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미스테리였던 항체의 화학 구조,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좀 자세히 보죠. 당신 몸속에서 외부 침입자를 인식하고 딱 결합하는 핵심 단백질 항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접근법은 좀 달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큰 그림을 같이 맞춘 셈인데요. 에델만 같은 경우는 항체가 꽤 크잖아요. 이게 사실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사슬이요? 네, 무거운 사슬 2개랑 가벼운 사슬 2개, 이렇게 총 4가닥이 얽혀있는 복합체라는 걸 밝혀냈어요. 분자량 측정하고 그런 방법으로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포터는 또 방식이 달랐다고요? 효소를 썼다고? 맞아요. 포터는 파파인이라는 효소를 딱 써가지고 항체를 이렇게 조각 내본 거예요. 조각을 냈더니 그랬더니 기능별로 딱 나뉘더라는 거죠. 항원에 직접 가서 달라붙는 부분, 이걸 FAB라고 부르는데 이게 2조각 나오고 FAB 2조각,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FC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면역계에 다음 신호를 보내는 몸통 같은 역할이랄까요? 이게 한 조각. 이렇게 기능별로 분리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와,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델만의 그 4가닥 사슬하고 포터의 기능 조각 FAB, FC 발견이 딱 합쳐지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항체의 Y자 모양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 Y자 모양.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구조 하나로 면역계의 그 놀라운 특징,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침입자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알아보는지 그건 Y자의 팔 부분, 가변 부위 때문이고 아, 가변 부위. 그리고 어떤 침입자를 만나든 늘 일관되게 반응하는지 그건 Y점 몸통 부분, 불변 부위 때문이고 이 2가지를 분자 수준에서 딱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면역학이 이제 정말 정밀과학으로 가는 길을 연 거죠. 7번째 학문적 파장. 면역학의 혁명. 이게 단순히 구조 하나 밝힌 수준이 아니라 면역학판 자체를 바꾼 혁명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면역학은 좀 경험적이고 관찰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발견으로 면역학이 드디어 분자 생물학하고 직접 연결된 겁니다. 분자 단위에서 설명이 가능해졌군요. 그렇죠. 항체 사슬 구조니 FAB, FC 같은 기능적 영역이니 하는 개념들이 그냥 바로 교과서 기본 내용이 됐어요.
면역 반응을 화학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긴 거죠. 와, 그럼 학계 분위기도 엄청 뜨거웠겠어요? 네, 난리가 났죠. 후속 연구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럼 그 다양한 항체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쵸, 궁금하죠? 이게 결국은 항체 유전자가 스스로 막 재조합하면서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정말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고요. 이게 바로 분자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분자 면역학. 물론 처음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비판도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실험적인 증거들이 쌓이면서 에들만 포터 모델이 확고한 사실로 자리를 잡았죠. 면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정이 된 겁니다. 8번째 사회적 실천, 의학과 산업에 미친 파급 효과. 자, 그럼 이 지식이 그냥 실험실에만 머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생활, 특히 당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학 분야나 또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진단 쪽이었어요. 진단 기술이요? 네, 항체가 특정 물질에만 딱 달라붙는 성질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혈액 같은 걸로 특정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니면 암 표지자 같은 게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면역 측정법 개발의 기초가 된 거죠. 아, 혹시 그게 124 검사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124 같은 검사들이 바로 이 항체 구조 이해 덕분에 가능해진 대표적인 예죠. 질병 조기 진단이나 생태 모니터링에 정말 큰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진단뿐 아니라 치료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항체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요.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특정 질병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맞춤형 미사일 같은 거요. 이게 바로 단일 클론 항체의 기술인데 단일 클론 항체. 네, 이게 암 치료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정말 혁신을 가져왔고 지금은 뭐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 분야가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질병이나 면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면역력이 좋다, 나쁘다 뭐 이랬다면 이제는 분자 수준에서 면역 반응을 이해하고 그걸 정밀하게 조절하려는 시도까지 가능해진 거니까요. 당연히 공중보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과학적 발견이 정말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수상 순간 스톡홀름의 무대에서 1972년 스톡홀름 노벨상 시상식 현장입니다. 노벨위원회가 이들의 공헌을 항체의 화학적 구조를 밝혀 면역학을 분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영광의 순간에 두 과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델만은 그 수상연설에서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단백질 구조를 넘어서 생명체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근본 원리를 드러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학이 인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짚은 질문에 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오,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네요. 포토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포터는 아주 전형적인 겸손한 실험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광은 자기 혼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 동료 연구자들, 또 제자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룬 공동의 성과다. 이렇게 공을 돌렸어요. 아,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군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참 진솔했어요. 두 분의 성향이 연설에서도 딱 드러나네요. 당시 언론은 이 발견을 어떻게 봤나요? 언론에서는 이걸 면역학 분야의 DNA 이중나선 발견과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와, DNA 발견에 비견될 정도면 네, 그만큼 엄청난 의미와 파급력을 가진 발견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시상식은 그냥 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면역학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뭐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10번째, 신념의 경계, 과학적 윤리와 연구 태도. 이런 위대한 발견 뒤에는 과학자로서의 어떤 태도,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을 텐데요. 에델만과 포터, 이 두 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구했을까요? 두 분 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요. 실험 결과에 대한 정직성,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정직성이요? 네, 당시 항체 연구가 경쟁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그런데도 동료 연구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또 자기 결과를 막 과장하거나 왜곡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에델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검증에는 또 엄청 엄격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철저히 검증할 의무도 있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포터는 협력을 중시했다고 하셨고, 네, 포터는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실험 동물을 다루는 문제 같은 것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 연구지만 과정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분들 논문이나 연설 같은 걸 보면 단순히 지식 탐구로 넘어서 과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고민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터는 과학은 사회의 신뢰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에델만은 과학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재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분들의 연구는 그래서 뛰어난 과학적 업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가 가져야 할 어떤 윤리적 태도, 또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마지막 실험실, 수상 이후의 길입니다. 노벨상 수상이 끝은 아니었겠죠? 두 분은 각자 어떤 새로운 길을 걸었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에델만은 정말 흥미로운 행보를 보여요. 면역학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신경과학이랑 발달생물학 이런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아, 면역학을 넘어서요? 네, 특히 뇌와 의식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신경 다윈주의라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죠. 신경 다윈주의요?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뇌 발달 과정에서 유용한 신경회로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건 사라진다. 마치 자연 선택처럼요. 뇌에서도 그런 원리가 작동한다는 아이디어예요. 끊임없이 지적인 경계를 확장한 거죠. 와, 한 분야의 정점에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거네요. 정말 대단한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럼 포터 교수는 어땠나요? 포터는 옥스퍼드 대학에 남아서 연구하고 또 후학 양성하는 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아, 교육 쪽으로요? 네, 그의 연구실은 젊은 면역학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거든요. 연구 업적만큼이나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큰 의미를 둔 거죠. 두 분 다 노벨상 이후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기여를 하셨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12번째, 지속되는 영향, 교과서와 연구 표준 속의 이름입니다. 이분들의 발견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생명과학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항체의 기본 구조 배우잖아요. 네네, 그 Y자 모양이요? 그렇죠. 그 Y자 모양, 침입자를 붙잡는 두 개의 팔, 이걸 팹 영역이라고 하고 또 면역체계에 신호를 보내는 몸통 부분, FC 영역, 이렇게 네 개의 단백질 사슬로 이루어진 구조. 이게 바로 에델만과 포터가 밝혀낸 핵심 내용입니다. 아, 이게 오늘날 면역학의 그냥 기본 지식이 됐고요. 또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항체 실험 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는 표준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 덕분에 항체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국제적인 공용어가 생긴 셈이네요. 마치 미터법처럼요. 네,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항체를 이용한 진단 키트나 아니면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 같은 현대의학 또 제약산업의 혁신이 가능해진 거죠. 와, 정말 영향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 곳곳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13번째, 동시대와의 대화, 다른 면역학자들과의 차별성입니다. 그 당시에도 면역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에델만과 포터가 유독 돋보였던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이거 같아요. 이분들은 항체의 실체,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를 구체적이고 또 재현 가능한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점. 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요? 네, 당시에도 면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나 다른 단백질 연구는 있었어요. 하지만 항체라는 이 복잡한 분자의 정확한 설계도를 그려내고 그 기능 단위까지 명확하게 밝혀낸 건 이들이 최초였죠.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다 하고 실체를 딱 보여준 거군요.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의 단백질 분석 기술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또 결합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항체의 구조와 기능, 이 두 가지 중요한 퍼즐 조각을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연구들과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구조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해명했다는 점이군요.
그렇죠. 14번째, 결론. 지식의 윤리적 흔적입니다. 이분들의 발견이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밝힌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연구는 우리 몸이 나와 내가 아닌 것,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아주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기와 비자기 인식 메커니즘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이 진단기술이나 치료제 개발로 직접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식이 실험실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적 발견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감까지요? 네. 연구 과정에서의 정직성이라든지 동료들과의 협력, 그리고 그 결과가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과학 지식의 공공적인 성격을 에델만과 포터의 연구 여정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5째, 총평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1972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럴드 에델만과 로드니 포터가 항체의 복잡한 화학 구조를 최초로 규명해서 면역학을 분자생물학의 시대로 이끈 그 공로를 인정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발견은 면역학의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 또 제약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 지식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1972년도 노벨 생리학상 공동수상자 제럴드 에델만, 로드니 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73년도 노벨 생리학상 3인의 수상자 콜라드 로렌츠, 카르 폰 프리슈, 니콜라스 틴데러헌에 관한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노벨상 세계 채널은 쾌적한 유튜브 환경 조성을 선도합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